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도 강신주 선생님의 감정 수업을 함께 하려고 해요. 48가지 인간의 감정, 에티카라는 윤리학에서 정의 내리셨죠. 그 중에서 오늘은 32번째일 거예요, 아마. 회한이라는 감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부제목이 붙어 있겠죠. 무력감을 반추하도록 만드는 때늦은 후회. 때늦은 후회. 그래요. 저희에게 좀 이 낯설게 다가오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회한. 왠지 인생의 저 끝자락에서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럴 때 느껴질 것 같은 좀 멀게 생각되는 그런 회한인데요. 한번 보시죠. 무력감을 반추하도록 만드는 그 부분이 자꾸 눈에 들어오네요. 강신주 박사님께서 이 회한을 소개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스토리가 또 한편 있습니다. 바로 까미의 작품이에요. 알베르 까미의 전락을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주인공 메르소에 대한 이야기 며칠 전에 제가 낭독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아직 잊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하여서 제가 알베르 까미의 한 편을 더 읽어 드리려는 마음에 오늘 회한을 택했습니다. 내용이 이 소설의 내용은 조금은 까미의 작품들이 다 그러하듯이 조금 충격적이고 그래요.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별일도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났을 때 별일인 경우도 있다. 대서양에서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평양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강력한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 법. 이런 나비 효과가 한때 잘 나가던 멋쟁이 변호사 클라망스에게도 일어났다. 파리에 있던 클라망스가 태풍에 휘말리듯 암스테르담에 있는 음울한 바, 멕시코시티라는 이름의 음울한 그런 어두운 바에서 팽개쳐져 버린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해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 추방의 길 혹은 속죄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곳에서 클라망스는 속죄 판사를 자처하며 바에 들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냉정하게 심판하는 역할을 자임한다. 그리고 타인의 죄를 심판하기에 앞서 그는 먼저 자신이 지은 죄를 담담한 어조로 털어놓는다. 영원한 이방인이자 반항하였던 알베르 까미의 소설 전락은 온통 클라망스의 독백으로 가득 차 있다. 자, 클라망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진다. 그의 육성을 잠시 들어보자. 그날 밤 나는 폭로아야를 건너 센강 왼편에 있는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죠. 자정이 지나 1시였는데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다리 위에서 나는 난간 위로 몸을 숙이고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한 형체의 뒤를 지나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검은 옷을 입은 호리호리한 젊은 여자였습니다. 거무스름한 머리카락과 외투깃 사이로 비에 젖은 싱그러운 목덜미가 눈에 확 띄었지요.
이것이 내 감각을 자극했습니다만 약간 망설이다가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다리 끝에서 당시 살고 있던 생미실 방향 강변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약 50m쯤 갔을 때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강물로 뛰어드는 소리였죠. 꽤 먼 거리였지만 밤의 정적 탓에 그 소리가 내 귀엔 엄청나게 크게 들렸습니다. 우뚝 걸음을 멈췄죠.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곧바로 외마디 비명이 들렸고 몇 번 더 이어졌죠. 이 소리 역시 강으로 내려갔고 뚝 끊겨 버렸습니다. 갑자기 굳어버린 어둠 속에 침묵이 흘렀고 이 침묵은 끝없이 지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지만 몸뚱이가 꼼짝하지 않는 겁니다. 추위와 충격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속으로는 빨리 가봐야 한다고 되뇌었지만 저항할 수 없는 무력감이 온몸으로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아마 너무 늦었어, 이미 늦은 거야 라거나 아니면 그 비슷한 말이었을 겁니다. 네, 잠시 클라망스의 육성을 들려드렸어요. 아마 여러분은 클라망스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갸우뚱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살한 여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리의 생활을 접고 마치 죄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자살한 여자는 그에게 생면부지의 남 아니던가. 그러니까 별일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자책할 건 없다고 그를 위로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아무리 객관적인 조언에 그가 고개를 끄덕인다 할지라도 자살하려는 여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그 책임은 이미 클라망스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죄로서 각인된 것을 어쩌겠는가. 이렇게 별일도 아닌 일이 별일이 되어서 내 인생에 별일이 되어서 한 사람에게 속죄의 삶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별일 아닌 일도 그 어떤 사람에게는 클라망스에게는 치명적인 일일 수도 있다. 마르크스도 말하지 않았던가? 인간과 관련된 어떤 일도 사소한 것은 없다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혁명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등이 가려운 것만큼 견디기 힘든 일이 또 없을 수도 있다. 클라망스가 느낀 감정을 회한이라고 해도 좋고 양심의 가책이라고 해도 좋다. 이런 감정을 품는 순간이 오면 그 누구도 다시는 봄날을 기대하기 힘든 그런 잿빛 가을의 저주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클라망스는 어두움의 도시 암스테르담의 바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그저 슬픔만이 남을 테니까 말이다. 바로 이것이 스피노자가 말한 회한이라는 감정이다. 자,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회한이란 희망에 어긋나게 일어난 과거 사물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다. 슬픔이에요. 그리고 과거 사물의 관념을 동반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한 그런 슬픔, 후에 이미 일어난 어떤
과거 어느 시점의 일에 대한 후회를 동반한 슬픔이랄까요? 그런 거죠. 자기의 바람, 희망과는 어긋나게 일어난 어떤 과거의 어느 시점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그때의 나의 그 선택에 대한 후회가 있는 그 후회가 상당히 큰 경우 그래서 그로 인한 영향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펼쳐져 나가게 됐을 때 그런 정도의 이 영향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후회라는 조금은 회한보다는 조금은 이 가벼울 그런 감정보다 이 회한이란 감정은 훨씬 더 좀 무겁고 지속되는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이 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큰 슬픔, 큰 후회라고 표현을 좀 바꿔 볼까요? 스피노자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희망에 어긋나게와 과거 사물이라는 말이다. 자신은 애인이 위험에 빠지기만 하면 언제든 도울 수 있다고 확신에 차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심지어 그는 애인이 위험에 빠지기를 기다릴 정도다. 위험에 빠진 애인을 짜잔 하고 나타나 구해내는 애인을 구해주는 그런 자신의 멋진 모습을 꿈꾸면서 말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정말로 애인이 위험에 빠진 것이다. 예기치 않게 희망과 본심과는 달리 애인이 사기 사건에 말려들었고 그 애인에게 이제 경제적 위기가 닥친 것이다.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애인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웬걸 그는 애인을 구하지 못한다. 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얼음처럼 굳어버렸던 것이다. 그 결과 애인을 더 이상 쳐다볼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상황만 그렇게 되었을까요? 감정도 많이 변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정말 슬픈 것은 자신이 얼마나 속물이었는지를 자각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자각에 눈을 뜬 이상 그가 어떻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애인을 계속 만날 수 있겠는가. 이 전락의 주인공 클라망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물에 떨어진 여자를 구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소망을 품고 있었다. 그가 배우고 그래서 형성되어 있던 그의 가치관에 의하면 클라망스는 또 변호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어려움에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한다는 그런 윤리의식이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일반인들보다 강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 의식이 가까이 있는 생활을 해왔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의 가치관 속에는 물에 떨어진 여자를 구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자신을 기사도로 무장한 멋진 남자라고 믿었던 것이다.
나는 우리 사회에서 야망을 대신하고 있는 탐욕을 늘 가소롭게 여겼습니다. 더 높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거든요. 클라망스의 대사예요. 소설 속에 나오는. 이 클라망스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여자와 정의를 동시에 사랑하는 균형 잡힌 인간이자 너무나 많은 자질을 지니고 있는 이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서의 자질을 지니고 있는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그는 말 그대로 허공을 날아다닐 만큼 자아도취에 빠진 인간이었다. 그렇지만 한 여자가 차가운 센 강에 떨어지는 사건을 접하는 순간 그는 얼음이 되어버렸다.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는 생각, 아니 희망이 허위로 드러나게 된 거다. 이럴 때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을까. 법정에서 편안하게 사람들을 변호해 오던 그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워졌겠는가 말이다. 그런 희망이 이렇게 좌절되지 않았다면 좋으련만 이미 일은 벌어진 것이고 마음에 금이 간 것이고 자신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다면 지금 그는 법정에서 더 당당하게 변호하는 자신의 모습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행복에 넘쳐 있을 텐데. 그렇지만 현실은 이제 완전히 달랐다. 차가운 센 강에 뛰어든 어느 여인은 그를 시험했고 그는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애초에 클라망스가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는 희망을 품지 않았었더라면 그에게 회한 같은 게 깃들 리도 없다. 그러니까 이 클라망스가 누군가를 타인을 공경에 빠져있는 타인을 돕는 그런 정의로운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타인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로부터 좀 고립되어 있는 삶을 살아왔거나 무엇이 정의로운가, 무엇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인가, 인간다운 것인가, 바람직한 인간다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해보지 않고 지내온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에게 회한 같은 감정이 깃들 리도 없다. 그냥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변호사를 선택한 거였다면 센 강에 뛰어든 여자를 구하지 못한 그날의 사건에 대해 회한을 품을 리 없다는 뜻이다. 바로 여기에 당시 클라망스가 느꼈던 무력감, 다시 말해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는 생각은 품었지만 육체, 나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런 무력감, 나약한 나의 모습, 그런 인간적 한계, 그런 무력감의 실체에 대한 실마리가 있다. 자신의 무력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슬픔만큼 비참한 경험이 또 있을까?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소소한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서 아주 없었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이 클라망스처럼 이렇게까지 극적이고 명징한 그런 경험들은 또 흔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 클라망스의 입장으로 좀 이렇게 대비되어서 내가 그라고
한번 해보자 하니 참 슬플 것 같아요. 당시의 상황도 좀 쉽지 않고 지나치는 순간에 어떤 감이 왔을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설마 그런 감정, 그리고 그러지 않을 거야. 설마 떨어졌을까? 설마 저 여인이 자살을 할까? 이 자신이 내게 편한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의 바람과는 달리 그런 일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우리가 받은 많은 교육들은 네 탓이 아니었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너의 길을 살아가라고 하겠죠. 이 소설 속에 클라망스에 또 그런 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뻔하다가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되어버린 거죠. 그가 깊은 회한에 빠져드는 그런 인물로 설정됨으로써 이제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때의 그 심정, 그가 느꼈을 무력감,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어떤 두려움일지, 귀찮음일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피치 못할 중대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귀찮거나 피곤해질 것 같은 느낌,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 생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고 있던 한 여인의 죽음을 방조한 그 결과를 낳게 되었을 때 그동안 내가 이 수성해왔던, 나를 갈고 닦고 변호사로서 아까 읽어드렸던 그 문구처럼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을 느꼈던 본인의 인격과 그런 의무감, 정의로움, 이런 것들이 허울 뿐이었음을 한없이 작아지는, 초라해지는 그 한 인간의 내면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고 참 무력감이 일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피노자에 따르면 기쁨이란 자신의 힘이 증진되었을 때 그럴 때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하면, 슬픔은 이와는 반대로 처절한 무력감으로부터 유래하는 감정이라고 해요. 그러니 회한이라는 감정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단어의 느낌부터 좀 무서워요. 회한, 좀 처절함이 있죠. 그냥 내가 어제 한 일 후회하고 여행을 부산을 갈 걸 제주도로 괜히 갔네 하는 이런 정도의 후회가 아닌 거예요. 가벼운 후회가. 내가 학원을 이 온라인으로 들을 걸 괜히 오프라인 수업을 갔구나, 이런 정도의 후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회한이라는 감정은 얼마나 무서운가. 위기 상황에 이르면 타인을 구원하기는커녕 항상 무력감을 느낄 것 같은 이런 예감 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시라면
아니 그러실 수 있을까요? 이럴진데 어떻게 우정이나 사랑과 같은 소망스러운 감정에 빠져들 수 있겠는가? 센강에서 느낀 무력감에 대한 회한이 클라망스의 내면을 어찌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그는 배에서 쓰레기가 버려지는 장면마저도 누군가가 물에 뛰어드는 것으로 보일 정도였다. 자, 그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상가판 위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 멀리 검푸른 바다 위에 검은 점 하나가 보이더군요. 얼른 눈길을 돌려버렸으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못해 고개를 돌려 다시 보았을 땐 검은 점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마터면 바보같이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할 뻔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배들이 지나가면서 버린 쓰레기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차마 이것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익사자가 연상되었기 때문이죠. 내용도 내용이고 이 극적인 스토리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도끼로 내리치듯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들 참 까미 다움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제가 이 까미의 문장들을 읽어내리면서 전해지는 제가 전달받는 느낌은 어쩌면 문장이 이렇게 완벽한가? 어쩌면 이 심리에 대한 이 묘사가 어쩜 이렇게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치밀한 묘사구나. 그 치밀함이 아주 그 훤히 드러나게 직설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마음으로 흡수되고 전달되는 그런 전달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까미는 노벨상을 받습니다. 노벨문학상을. 회한의 감정을 지울 수 없는 상처처럼 품고 있는 클라망스의 삶은 얼마나 고된 생으로 이어질까요? 어쩌면 여기서 그가 속죄 판사를 자처한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은 회한의 감정을 주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 클라망스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 자기처럼 죄가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만 했습니다. 자기만 회한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너무나 쓸쓸한 인생 아닌가. 여기서부터 조금 이 강 박사님이 조금 핀트가 저와 맞지 않아요. 자기만 회한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너무나 쓸쓸한 인생 아닌가.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기처럼 회한을 품고 속죄를 한다면 자신의 삶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지도 모른다. 속죄판사 클라망스의 노력은 이런 허황된 자기 위로였던 셈이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자기 위로를 위해서 이 암스테르담의 바에서 속죄 판사로 살아가는 길을 택한 것은 저는 아니지 않은가.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자기 위로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속죄 아니었을까? 아니면 나에 대한 그런 내가 되고 싶었던 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뒤늦게라도 그렇게 속죄하는 삶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살아내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그의 이 클라망스의 노력을, 선택을 높이 사주고 싶은데 우리 강 박사님은 절대 그렇게 쉽게 누군가를 높이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암스테르담의 남루한 바에 들르는 모든 사람들을 회한의 세계에 빠뜨리려는 절망적인 노력이 그를 얼마나 위로할 수 있을까? 참 씁쓸한 일이다. 아니라니까요. 이 위로, 본인을 위로하기 위해, 본인이 위로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삶을, 본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을까. 자기가 했던 그런 경험, 자기에게는 굉장히 회한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경험이지만 그 경험은 이 클라막스의 인생을 바꿔놨죠. 그리고 그때까지 자뻑에 빠져서 실제와는 다른 그 본인의 모습, 이상적인 그런 사람을 본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는데, 본인이 그렇게 무력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본인의 실체를 깨닫게 된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이 클라망스는 평생 모르고 살던 대로 살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진실의 눈을 뜨고 나니 그 암스테르담의 그 태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진실을, 참다운 인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그의 좋은 의지 였을 것이라고 미셸은 읽어내렸는데, 우리 강 박사님의 생각은 또 저와 많이 달랐습니다. 자, 알베르 까미, 이 멋있는 작가, 책은 도끼여야만 한다. 우리 인생에서 그 머리를 내우칠 만한 그런 머리를 도끼로 내리치듯이 깨우치는 그런 가르침을 책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책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던 멋진 작가분이신데요. 그에 대한 소개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창작을 택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까미는 이방인으로 20세기 문단의 신화가 되었고 44살에 노벨 문학상 최연소 수상자가 되었으나 아쉽게도 3년 뒤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까미의 철학, 모든 것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인간에 의하면 인간은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맹목적인 삶에 묶여 있다는 걸 인식할 때 삶의 부조리함을 깨닫지만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는 자각으로 인해 구역질을 느끼고 그 불합리함에 대항하여 희망 없는 반항을 하게 된다. 이것이 평단의 평이군요. 어쩌면 이런 맥락에서 조금 전에 그 강 박사님의 그런 관조가 나오셨던 것은 아닌가 싶어지네요. 그리고 또 이 전락을 관통해서 흐르는 그런 주제의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로부터 영향을 받은 소설 전락은 1956년에 나온 소설인데요. 사교계를 떠나 고독한 곳으로 숨어든 한 남자의 내면으로부터의 독백입니다. 작가의 분신 클라망스는 스스로 택한 망명생활에서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암스테르담의 바에서겠죠. 나는 언제나 허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독자들을 향해 통념을 뒤엎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데요. 그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만이 우리의 감정을 일깨운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입에 흙이 가득 차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스승들을 또 얼마나 존경합니까? 이때는 존경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죠. 이들이 평생 우리한테서 받고자 했을 그 존경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항상 죽은 자들에게 더 공정하고 더 너그러운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겐 지켜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칵테일을 마시고 예쁜 애인을 만나는 사이에 요컨대 짬이 날 때 잠깐 경의를 표하면 그만입니다. 혹 그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뭔가가 있다면 바로 기억일 테죠. 하나 우리는 이마저도 짧게 기억할 뿐입니다. 아니 우리가 친구들에게서 정말 사랑하는 것은 가슴이 끊어진 죽음, 고통스러운 죽음, 우리의 아픈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인 거죠. 한번 읽어서는 잘 그 의미가 바로 와닿지 않는 그런 문장이에요. 몇 번을 보고 또 보고 봐야, 그리고 이 전락이라는 소설의 그 스토리의 맥락 안에서 읽혀져야 제대로 알아질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코너로 넘어가 보죠. 강신주 박사님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엎질러서는 안 되는 물동이를 엎질렀다는 슬픈 느낌, 이것만큼 회한의 감정에 대한 좋은 비유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우리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회한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러나 다시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순간의 결정이 이다시도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며 삶을 슬픔에 물들게 할지는 몰랐던 것이다. 여기서 회한의 감정이 가진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때는 내가 너무 미성숙했다. 그때는 내가 너무나 나약해서 용기가 없었다.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무기력과 비겁의 경험을 배경으로 회한은 꽃피는 법이다. 그렇게 그 과거, 자기를 괴롭히는 과거 그 순간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너무 미성숙했고 내가 용기가 없었고 그렇게 자기를 몰아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런 회한에 빠진 사람은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이 무기력과 비겁해서 벗어났다고 확신한다. 과거에는 무기력하고 비겁해서 물동이를 들지 못하고 물을 엎어버렸지만 지금은 충분히 그 과거로부터 성숙하고 강해져서 물동이를 계속 들고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비슷한 선택의 순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번에는 진짜로 물을 엎지 않을 수 있을까?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정말로 성숙하고 강해졌다면 결코 회한의 감정이 그를 유령처럼 따라다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 강 박사님의 생각은
이렇게 회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유형이 있다는 것일까요? 이런 회한에 한번 빠지는 그런 유형의 사람, 그래서 빠져버린 사람은 평생 그 감정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거라는, 그 감정에 지배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인간의 48가지 감정 중에 하나로 이 회한이라는 감정을 정의했지만, 어떤 인간 유형들은 이 회한이라는 감정을 평생 경험해 보지 않고 살게 되는 거고, 만일 그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 회한이라는 통렬한 후회와 어떤 본인에 대한 자각을 잃은 사람은 이제 정말 그런 경험이 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48가지 감정이라고 인간이 살면서 모두 다 느끼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쪽일까요? 회한의 이 통렬한 경험을 하게 되는 쪽일까요? 아닌 쪽일까요? 무엇이 맞다 틀리다 이건 아니겠죠. 그리고 회한이 그런 인생에서 중요한 나의 인생을 중요하게 결정짓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하고, 그 톨스토이의 회심처럼 말이죠. 그렇기도 하겠고, 꼭 그런 경험이 감정을 아니더라도 또 인생을 의미있게 살게 되는 경험을 다른 형태로, 다른 경험과 다른 감정으로서 맞게 되는 그런 생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일까요? 저는 이런 요새 읽은 그런 책들이나 그런 공부들에서 두 명이 지금 떠올라요. 이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또 있네요.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이런 회심의 경험들을 하고 그 이후에 또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나 셋 다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 회한의 감정이 인생에 단 한 번으로 떠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회고하는 그 엄청난 그 회한의 순간, 회심의 순간들은 인생에서 여러 차례 있었더라고요. 그분들 삶의 공통점은 또 그렇게 인생을 반추하고 숙고하는, 내가 지금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거지? 어떻게 살다가 가고 싶은 거지? 꼭 누가 알아주진 않더라도 나는 어떤 생을 살다가 가고 싶은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과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이 또 공통점인 것 같아요. 어쩌다 얘기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자, 다시 이 강 박사님의 어드바이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드바이스가 조금 이 핀트가 맞지 않는다 싶어가지고 나름의 생각으로 막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만일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과거지사는 하나의 전설처럼 웃음을 자아내는 에피소드로 그런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에피소드로 기억될 테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강 박사님의 생각은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로 성숙하고 강해졌다면 그리고 만약에 정말 뭐 놀라긴 했지만 성숙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회한의 감정에 빠지지 않고 스쳐 지나갈 것이라는 것도 같아요. 결국 이런 회한에 빠진 사람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제시하는, 강신주 박사가 제시하는 회한이라는 슬픈 감정을 떨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중에 회한이 없도록 지금 과감하게 선택하고 당당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10년 뒤에도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상황이 와도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의 무기력과 비겁에 맞서 싸운다면 어느 사이엔가 과거의 회한, 큰 후회되는 감정 이런 것들은 밝은 태양에 녹아내리는 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요. 이 어드바이스도 나름대로 또 좋은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너무 나를 많이 자책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본인이 감당해낼 수 있는 정도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고요. 네, 오늘 저번에 읽어드렸던 그 까미의 이방인에 이어서 오늘 또 다른 작품, 더 그만큼 묵직한 전락이라는 소설로 회한이라는 감정을 살펴봤는데 재미있으셨을지 여러 생각이 교차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틈나실 때 좀 생각해 보셔도 재미있을 주제 아닌가 싶고요. 또 미셸도 오늘 하루 잘 살아보려고 또 나가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